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는 그리고 보고된 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대부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가온 미래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일단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C형 간염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보통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나면 환자들 중에 약 20%는 급성 간염에 걸리게 되고 80%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변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간 경변증이 되고 나서는 매년 1에서 4%의 환자들이 간암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간암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한번 DNA 그리고 RNA, 단백질, 유전물질, 유전체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뭐 섞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곤 하는데, DNA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분열하고 자라면서 이제 저 같은 하나의 개체가 되게 되는데요. 이 개체가 자라나는 데 있는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는 게 바로 DNA입니다. 근데 이 DNA 양은 매우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도, 책으로 비유를 한다면 매우 두꺼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하나의 설계도를 DNA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집을 짓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두껍다 보니까 우리가 그 책을 보고 짓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엌을 짓겠다 하면 부엌에 해당하는 DNA 부분을 찾아가서 그 부분만 복사를 해서 부엌을 어떻게 짓는지 따로 가져옵니다. 그 복사한 것이 바로 우리가 RNA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RNA를 보고서 복사된 설계도를 보고 지은 부엌이 바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DNA와 RNA는 결국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로 쓰이기 때문에 유전물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DNA들, 세포 안에 있는 DNA 총을 다 합쳐서 우리가 유전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일단 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단백질 껍데기와 그 안에 RNA라고 그려진 이렇게 파란색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RNA는 DNA로부터 복사한 하나의 복사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물 같은 경우에는 DNA를 유전물질로 사용을 하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작고 유전물질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복사본만으로도 바이러스를 충분히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RNA를 쭉 일렬로 나열을 해보면 이 안에 과연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주황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요. 주황색 부분은 이 바이러스를 껍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고, 파란색 부분에는 이 복제를 하기 위한 부분과 그리고 저것들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세포를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이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이 비슷한데,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일단 세포막에 와서 붙어야 됩니다. 붙고 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 단백질 껍질을 벗고 그 안에 있는 RNA가 세포 안에 노출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RNA가 계속 증식을 하고 복제를 하게 됩니다. 충분히 증식을 하고 충분한 수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바이러스가 세포를 깨고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바이러스들은 다시 주변의 세포들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간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간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고 분열 속도가 빠른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계속 감염을 시키지만 그 속도에 맞춰서 간은 또한 계속 증식을 하면서 간염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를 만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염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 치료제 개발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배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찾기 위해서 배양을 수도 없이 시향을 하였는데 간세포를 외부로 추출한 다음에 간세포에 직접 감염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이것도 실패하였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 동물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물은 바로 쥐,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빠른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침팬지와 인간에서만 감염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침팬지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매우 고가이고 우리가 흔히 쥐처럼 빠르게 증식을 시키기도 어렵고 많은 연구를 위해서 적합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동물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1세대로 시작되었던 치료는 바로 인터페론 알파였습니다. 인터페론 알파는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그 세포로부터 나와서 주변 세포들에게 방어하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호를 줍니다. 결국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먼저 조심하고 있어라,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인터페론 알파가 세포에 가서 붙으면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RNA 중화표소의 기능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 또한 막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치료율이 일단 매우 낮았습니다. 한 6%에 불과했고, 또한 치료 기간도 매우 길어서 24주 동안 매일 3회 이상의 장기간 투약이 필요했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새로운 약이 있었는데요. 바로 리바비린이라는 약입니다. 리바비린이라는 약은 라오스 사르코마 바이러스는 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암 바이러스를 저해하기 위해서 하는 물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에 매우 중요한 RNA 중화표소를 저해하는 데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단독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간 수치를 개선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과연 이 두 가지를 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을 섞어서 써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에 그 다음 치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98년에 리바비린과 인터페론 알파를 병용 치료하는 테크닉이 개발이 되었고 24주 동안 투여를 해보니까 앞서 6% 혹은 치료가 되지 않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약 30%에서 40% 정도의 환자가 실질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었고요. 이 다음에 이 인터페론의 기능을 개선한 페그 인터페론이 개발되게 됩니다. 페그 인터페론은 인터페론 알파가 우리 몸에서 더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게 반감기를 늘린 약인데요. 이를 통해서 약 50%에 가까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처음에 인터페론만 줄 때는 약 6%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페그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투여받았을 때는 약 50%에 가까운 환자들이 치료에 성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걸로도 여전히 불충분했습니다. 50%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았지만 50%의 환자들은 치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앞서 보셨지만 거의 24주 혹은 48주, 6개월, 1년과 같이 매우 오랜 치료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빈혈, 독감과 비슷한 증상, 정신장애와 같은 다양한 부작용들도 있었죠. 결국 이 치료를 자주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약이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이렉트 액트 안티바이럴이라고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항바이러스 물질이라는 겁니다. 아까 봤던 C형 간염 바이러스의 RNA 유전체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특히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에 중요한 RNA 폴리머레이즈, RNA 중화표소를 억제하는 소포스부비르라는 약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RNA 중화표소의 기능을 억제했기 때문에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약 한 2014년부터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치료율이 거의 100%에 이르게 됩니다. 약 95%에서 100%, 거의 모든 환자들이 치료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를 다가온 미래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게 되었죠.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과거에는 그냥 진단만 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부터는 우리가 이 다가온 미래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목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대한간학회 간재단 2030년 국내 C형 간염 종식 목표, 또 C형 간염 박멸 프로젝트 시동 걸리나,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 간염이다 보니까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염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전체 환자 중에 약 20%만 진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 80%의 환자들은 본인이 간염 환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80%의 환자들은 잠재적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이분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 향후 간암과 같은 암 환자로도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분들을 찾아내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진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한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율이 높고 그래서 백신 개발이 어렵다 혹은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C형 간염 바이러스 또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율이 매우 높고 백신 개발이 매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고, 그리고 80%의 환자가 있다는 점에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헤파톨로지라고 이제 간과 관련된 매우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45년이 지나서 치료율이 거의 100%에 이르고 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논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있었던 사파인데요. It took us 25 years to bring him to his knee. 이렇게 이 C형 바이러스라는 괴물을 지금까지 치료하는데 거의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인데요. 이제 앞으로 향후 백신 개발과 그리고 숨겨진 환자들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C형 간염의 종식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